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원 의원입니다. 2020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시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토지 공개념 3법을 추진하자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일각에서 사유자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이견을 넘어 동아시아 현대사가 증명해온 경제 정의의 철학적 뿌리를 부정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령, 이해찬, 이재명 전 대표께서 주창한 내용에도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스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은 설마 토지 공개념이 헌법 정신과 충돌하고 사회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총리님,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외국인 독립유공자 한 분은 토지의 가치는 개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 도로가 뚫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발전 때문에 형성된 것이므로 그 상승분인 장가, 즉 지대 이익은 귀공, 즉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장가 귀공의 원칙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아냐고요?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아시아의 거인 순원 선생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인 산민주의 중 민생주의와 그 실천 방안인 평균 집권은 소수의 토지 독점을 막아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르게 하려는 자본주의 자기 정화 기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오른 땅값은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는 장가 귀공의 원칙은 토지 공개념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 환수제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그 많은 학자들은 토지 공개념은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도출되는 헌법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토지 공개념 3법을 맨 처음 추진한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 추진. 예. 김대중 정부 아닙니다. 아닌가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였나요? 예. 총리님, 누구보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중시했던 노태우 정부가 왜 당시 토지 공개념 3법을 추진했는지 혹시 그 이유가 좀 짚히는 바가 있으실까요? 당시에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뭐 상황 등등 오래 누적됐던 사회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때 노태우 정부의 아마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 김종인 수석이셨나요? 아마 하여간 등등 그때 그런 예를 들어 북방정책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부에서 통상적인 보수 정부와는 조금 다른 남북관계나 또는 경제에 있어서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와 아마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 격차가 공동체의 건강을 흔들고 기업가 정신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회에서는 보수 정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 신당의 신토지 공개념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대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원 마련부터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 관리까지 전담하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현실화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새로운 토지 공개념 3법을 입법하자는 것입니다. 그 토지 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 소유 상한을 정하면서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 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했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 초과 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 신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신토지 공개념 3법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더 나은 해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좀 답드리겠습니까? 토지 공개념에 대한 최근에 이러저러한 공방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근데 양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 공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론적 기초도 있고 또 헌법에서 그 어떤 주장의 근거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정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토지 공개념을 현실 정치에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정책과 법들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됐던 경험도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위헌적으로 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가령 조국혁신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나 법들이 좋은 취지를 담으면서 다시 위헌이라든가 또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안 되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정책 내용과 법 내용을 잘 제시하시면 그것으로 이렇게 정책 논쟁을 해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방향을 열어놓고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리님 최근 그 부동산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을 신뢰를 회복하며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공제 문제입니다. 현재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1주택은 1가구 실소유자 도금화로 인하여 취득부터 보유, 매각, 임대 전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총리님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이렇게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뭐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간 여러 가지 정책적 관심 중에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 왔고요. 또 그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너무 비싼 거는 좀 더 상응하는 뭐 세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실소유자라는 얼핏 들으면 일리 있어 보이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과도한 혜택이 지금 주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도 1주택에 대해서는 높아야 3%입니다. 재산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특례를 둬서 최대 45%만 적용합니다. 세율도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 세율의 절반인 0.05%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 외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니 저는 똘똘한 돈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이재명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처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처방이만큼 불만이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재의 처방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규제를 완화하면 자본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일거에 똘똘한 한 채로 밀려드는 머니 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총리님도 머니 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점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심적이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 문제에 대해서 일가구 실소유자 도구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그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입니다.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임기 후반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다면 그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서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관되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가급적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혹은 세수 혹은 뭐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급적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좀 뒷순이다라는 그 보고 있는 생각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꼭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리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수요 분산 정책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대한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는 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통합도, 네, 5국 3특, 지방주도 성장도 다 그 일환이라고 네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원들 같은 문제인식에서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은 9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원 결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아닌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의 필수 요소라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결정하면 위헌 논란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리님? 그렇습니다. 총리님, 독일의 대법원의 연방 일반 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거기서 흔히 제일 큰 대도시는 아닌 거라고 제가. 네네, 맞습니다. 수도가 베를린인데 이 연방 일반 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는 6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카를스루에 위치하고 있고 그 외 많은 특별 대법원도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 현직 판사도 언론기구를 통해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법기관 분산 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사법기관 분산 이동은 법원이 일반 시민들 곁으로 먼저 다가가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떠한 공공기관 이전보다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원, 헌재 또는 뭐 검찰 등등을 포함한 사법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고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고 저도 과거에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어차피 국회에서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불안의 진앙진 강남 한복판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등의 부지를 향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요긴하게 활용한다면 고질적 난진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서울 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산림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흡수원인 숲과 나무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불 등 산림 정책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산림 당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과 불신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연 4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예를 들자면 민간 전문가들은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산불을 막아주는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단수님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산불이 더 커졌다. 숲 가꾸기가 숲을 건조하게 만들고 숲의 온도를 상승시켜 산불 소나무 재선충병을 더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장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오히려 산불 등 산림 채널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이 맞다면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다면 심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정법인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야 될 문제여서 대통령님도 관심 가지시고 해서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이걸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했었죠. 예. 근데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뭐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나름의 각각 과학적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그걸 반영하면서 하여간 좀 점진적으로 이 양측의 의견에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솔직히 들었는데 네네. 어느 한쪽에 딱 손들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아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산림청 주도로 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고 불신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토론회 이후에도 그 여전히 불신이 여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총리실 주도로 민간 합동의 이런 공론화, 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산림정책 공론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네네.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총님, 그리고 2023년 7월 경북 예천 등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당국은 폭우 등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발표해서나 행정안전부는 인도, 벌목 등의 인위적 요소를 지목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조사 결과가 달라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 작년에 제가 기자회견에서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조사를 당사자인 산림당국에 셀프 조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총리실 등 제3의 기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을 한 번 했지만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해소해 갈지 좀 생각해 보고 한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예.